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외전에서는 본방에 모셨던 두 분 모시고 여론조사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예. 두 분 본방에서 혹시 못 보신 시청자분들 계실 테니까 교수님부터 소개 좀. 예.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의 예. 박종희라고 하고요. 이번에 장슬기 기자와 함께 여론조사를 조사하다 같이 분석했었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MBC 데이터 전문 기자 장슬기입니다. 예. 아까 장 기자 말씀하시던 그 내용부터 좀 해볼까요? 그러니까 뭐였죠?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그러면 저도 막판이라서 못 듣고 막 이 시간 때문에 해가지고 다시 여쭤볼게 좀 있다. 예. 요번에 출구조사는 정말 엄청나게 저는 뭐 깜짝 놀랄 정도로 정확했는데요. 그 정도로 정확하리라고 보셨습니까, 교수님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그 예측이었죠. 예. 왜냐하면 그 유권자들 중에 77%의 절반이 사전 투표를 했고, 예. 사전 투표 당시에는 출구 조사를 안 했고, 예. 결국은 여론 조사의 형태로 사전 투표하신 분들을 찾아서 예. 그분들의 투표 성향을 물어봐서 예. 그거를 절반을 반영해야 되는 작업이니까 예. 사실은 여론조사 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됐을 건데 일단 제가 볼 때는 업체가 사용한 방법, 그 다음에 또 유권자분들이 예. 응답에 성실하게 응해주셨다는 거, 그런 부분이 결합돼서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사전 투표는 출구 조사를 못 하나요, 법적으로 원래? 아니, 그건 제가 법적인 조항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예산 때문에. 예산 선거 때. 일에만 할 수 있어요. 그래요? 법적으로 못 합니까? 네. 선거 일에만 할 수 있는데 예. 그래서 사전 투표는 말씀하셨다시피 예. 10,000명을 조사를 해서 예. 사전 투표 일 이후에 10,000명을 조사를 해서 뭐 사전 투표를 하셨냐 뭐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 여쭤봐서 그렇게 사전 투표를 하셨다고 예. 하신 분들의 성향을 이제 성별, 연령별로 확인을 해서요. 예. 그 다음에 저희가 선관위에서 자료를 봤습니다. 예. 사전 투표하신 분들의 성별, 연령별 특성을 저희가 받아서 그것대로 이제 보정을 한 거거든요. 그 비율대로 보정을 한다는 말씀이죠. 네. 정말 근데 0.7%막 이렇게 맞히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전 투표가 비율이 그렇게 높은데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저희 파트너사분하고 통화를 하고 왔는데 거기서도 자기네들도 좀 너무 놀랐다. 사전 투표 조사를 했는데 뭐 이 정도 차이가 나서 좀 이재명 후보가 많이 나왔다 싶었는데 출구 조사에서도 생각보다 이재명 후보가 선전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통 사전 투표랑 실제 본 투표랑 7% 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성향이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그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번 출구조사에서 나온 걸 출구조사 본투표 출구조사에 나온 결과를 보니까 사전투표 때 조사된 그 결과가 맞다는 생각이 드셨대요. 그래서 자신감 있게 보정을 하실 수 있었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어떤 이 여론조사가 말입니다, 교수님. 이게 막 10% 아니 어떤 같은 기관의 조사한 아까도 여쭤봤지만 본방에 같은 기관의 조사한 게 막 10% 막 이렇게 차이가 나버리니까 또 뭐 이 결과 자체가 막 반대가 나오고 이걸 어떻게 앞으로 봐야 됩니까? 물론 사전 투표나 출구 조사는 기가 막히게 맞았는데 그 중간중간 여론조사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일반 어떤 그 시청자로서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몇 가지 방법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그 발표되는 조사값 그 자체를 너무 큰 의미를 두고 보지 마시고 이 조사기관이 지난주나 어제 또는 이번에 조사 추세선을 보란 말씀이시군요. 왜냐하면 어떤 조사든 간에 큰 편차는 보이지만 올라갈 땐 다 같이 올라가고요. 내려갈 땐 다 같이 내려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기관이 이전의 조사에 비해서 얼마나 달라졌나 이거를 보시면 만약에 오늘 10개가 발표했는데 10개 기관 거의 한 10개 기관의 6개 중에 7개가 지난 조사보다 특정 후보가 올라갔다라고 하면 그 후보가 뭔가 우세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수치 자체는 별로 의미가 없겠군요, 앞으로. 맞습니다. 추세선만 살펴본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점도표처럼 이렇게 표현해야 돼. 맞습니다. 위치 점도표만 표시하는 게 더 정확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저 여론조사를 조사하다 사이트에 그렇게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점도표로요. 여론조사하는 분들이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여론조사 기관들의 그 예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밤 12시에도 걸어서 12시에 받을 수 있는 사람과 낮 2시, 3시에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성향이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이게 낮에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야근을 할 어떤 예산이 없어.
거기서 왜곡이 발생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 9 to 6가 9시부터 6시까지 하는 조사가 제일 많긴 하지만 예. 6시 이후에 조사하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그런 조사에서는 보통 30대 분들, 40대 예. 분들이 조금 더 많이 들어오기는 예. 해요. 그러니까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분들이 과대 표집되는 게 아니라 보통 우리가 30, 40대를 10명 조사해야 된다고 하면 예. 보통 9시부터 6시까지 하는 여론조사에서는 예. 8명만 들어온다고 하면 예. 이제 9시까지 조사하면 10명, 9명, 아. 10명 들어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사하는 것들이 있어서 예. 이제 그런 조사들을 좀 위주로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의문이 있으신 그분들 분들은. 그런 조사가 굉장히 비율이 작긴 한 거 아닌가요? 저희가 대표적으로 좀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곳들이 예. 있으실 거예요. 예.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근데 예. 그런 데들은 9시부터 9시까지 많이 합니다. 아, 많이 합니까? 네. 아. 그런 것도 다 공표를 하게 되어 예. 있고요. 그래서 예. 너무 막 이렇게 다 믿지 않지 마시고 예. 12시까지는 사실 노동법 때문에 예. 어려워요. 예. 예. 노동법 때문에 어렵습니까? 네, 이게 저희가 이번에 설날에 유난히 선거 예. 선거 여론조사가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보통 명절이 끝나면 여론조사가 쏟아져 나오는데 예. 이번에 유난히 안 나와서 여쭤보니까 52시간제 때문에 예. 설날 근무를 시킬 수가 없다, 할 수가 없다. 면접원들이 특히 예. ALS보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아까도 제가 교수님께 잠깐 여쭤봤지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또 다른 분들도 그렇고 이게 워낙 진영 대 진영 대결이 세게 붙다 보니까 자기 주변에 아무리 물어봐도 뭐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혹은 그 거꾸로 자기 주변에 아무리 물어봐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여론조사가 저렇게 나오냐고 분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건 역시 끼리끼리 모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 거죠. 뭐 거기다가요. 예. 또 우리나라 그 최근에 그런 변화의 추세가 예. 예를 들면 지난 19대 선거 같은 예. 경우는 연령이 예. 저희가 이제 장슬기 기자랑 분석해 예. 본 바에 따르면 전체 투표의 결정 요인 중에 연령이 차지하는 비중이 60%. 아, 예. 예. 그러니까 예. 그 사실은 옆 사람들 그러니까 성, 연령, 지역 뭐 여러 예. 가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카테고리를 넣을 때 연령이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대 홍준표 예. 이런 선택에서 연령대 그러면은 아마 친구분들이 대부분 연령대가 비슷하시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연령으로 투표가 이루어졌고 예. 이번 선거는 그게 조금 바뀌어서 예. 연령과 지역이 같이 가는 거기에 또 성이라는 것까지 들어와 있는 예.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18대 선거와 약간 오히려 더 비슷해진 아, 그런 예. 특징을 좀 보여서 예. 그러면 또 지역도 그렇고 연령도 예. 그렇고 아마 또 비슷한 분들이 같이 계시니까 그럼 요번 선거 더 예측하기 어렵다고 해석을 해야 되나요? 그러면? 그렇죠. 19대 선거보다 이번 선거가 왜냐하면 주요 변수를 나이로만 툭 끊으면 대강 짐작이 가는데 지금은 이제 지역과 연령이 같이 움직이고요. 예. 예전에는 지역 따로 연령 따로였는데 예. 그럼 무슨 말이냐면 20대면 예. 어느 지역에 살거나 비슷하게 투표하셨는데 예. 이제는 아. 20대가 어디에 사시는지에 따라서 또 60대가 어디에 사시는지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지는 거. 아. 그다음에 또 20대 어디에 사시지만 또 성이 예. 남성이냐 여성에 따라서 또 달라지시고 이런 경향성이 이번 선거에서 조금 더 나타났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젊은이들 20대 30대 젊은이들이 과거랑 달라졌다 맞습니까? 뭐 어떻게 달라졌는지 모르겠는데 달라졌다라는 규정을 한다면 보시기에 크게 달라졌죠. 어떤 부분이 제일 달라졌습니까? 왜 20대 젊은 예. 그 20대 30대 젊은층이 지난 예. 19대 대선에서는 예.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 큰 그 남성 여성의 차이라든지 지역의 그런 거 없이 차이가 압도적으로 진보 쪽을 차이가 비교적 굉장히 예. 적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 어떤 후보를 찍었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아. 어쨌든 비슷하게 투표하셨고 60대 이상의 유권자들도 어느 지역에 살거나 어떤 성과 무관하게 비슷하게 투표하셨다. 제가 그걸 여쭤본 이유가 20대가 보수화됐다 이 규정이 맞습니까? 저는 보수화라는 표현은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번 선거가 그러면 보수의 승리냐? 예.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그렇죠? 다른 판단을 예, 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보수적인 슬로건으로 내걸 때마다 예. 여론은 오히려 추춤했습니다. 예. 그러면 정권 교체라는 슬로건을 내걸 때는 여론이 크게 움직였지만 예. 그러면은 정권 교체는 분명히 국민들의 선택이 맞다. 맞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게 보수 대연합 또는 보수의 부활, 보수의 승리냐라는 거는 그거는 해석하시는 분이 좀 과잉 해석의 여지가 좀 재밌는 있다. 그 말씀은 굉장히 딱 기억에 이 뇌리에 남네요. 그러니까 그럼 이 진영 대결이라면 어떤 진영과 어떤 진영의 대결이라고 평가를 해야 되나요, 이게? 글쎄요. 저는 이제 예. 한국 사회에 이제 새로운 어떻게 보면 균열이 예. 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과거에는 이제 소득이라든지 예. 또는
또 지역 격차라든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또 이제 연령에 따라서 한국 사회를 보는 비전이 조금 다르잖아요. 젊은 분들이 보는 한국 사회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나이 드신 분들이 볼 때는 우리는 이런 변화를 원한다, 이런 비전이 좀 달랐는데 거기에 이제 성이라는 새로운 그런 그것들이 추가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게는 굉장히 큰 숙제인 거죠. 이제 그 지역과 소득 격차만 줄이는 것만 해도 우리가 엄청나게 힘들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민 화합을 하기가 힘들었는데 이제는 거기에 성까지 들어오니 이제는 어떻게 이거를 이제 그 갈등을 봉합을 해서 그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마주친 난제들 있잖아요. 저출산이라든지 또는 이런 코로나 극복이라든지 또는 이런 어떻게 보면 주변 사강들과의 그런 갈등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헤쳐나갈지 그 통합을 모으기가 굉장히 어려운 난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20대, 20, 30대 젊은 분들이 자신의 정치적 힘을 점점 자각하고 있다. 이 분석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20, 30대에 제일 가까우신 장슬기 기자님. 장 기자가 30대입니까? 네, 30대입니다. 아니 20대인 줄 알고 여쭤보고. 고맙습니다. 그 20, 30대 분들 중에서 일부는 사실 정치적 효능감이 올라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지난번에 비해서 20, 30대 투표율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특히 떨어졌습니까? 네,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77.5%인가 저희가 최종 투표율이 나왔고 19대 대선 때 다른 연령대와 20대, 30대 투표율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이번에는 20, 30대가 확실히 적고요. 40대까지 좀 적고 5, 60대가 훨씬 많이 투표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특히 20, 30대 여성분들이 투표를 좀 더 상대적으로 많이 하시고 남성분들은 낮게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했을 때 남녀 갈등에서의 뭐 이대남, 소위 이대남들의 뭐 정치적 참여 이런 게 확대됐다고는 말은 하지만 실제로 투표장에 나온 사람으로 치면 가장 적은 거죠. 그래서 그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왜냐하면 이번 선거를 20, 30대 젊은이들이 어떤 자기의 정치적 위상이나 힘을 자각하는 계기가 됐다는 분석도 꽤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또 어떤 참여도는 그렇게 또 반영이 안 돼 있군요. 왜 그런 거라고 보세요? 저는 뭐 이거는 뭐 그냥 이번 선거를 특정해서 보기에는 저희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좀 추정이라서 위험한 감이 있지만 다른 미국 선거라든지 역대 이제 정치학에서의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면 젊은 층들이 선거에 우르르 나오게 되는 현상들은 주로 전망적인 투표일 때, 즉 미래에 대한 비전을 놓고자. 예를 들면 2008년에 오바마 그 오바마와 힐러리가 경선에 붙었던 선거와 그다음에 오바마와 그 민주당의 우리 맥케인 후보가 붙었던 선거들을 보면 그때 젊은이들이 굉장히 이제 열광적으로 미국 젊은이들이 선거장에 나왔는데 물론 오바마 후보의 매력이 굉장히 컸죠. 그런 것도 있지만 오바마 후보가 미국에 대한 희망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최초의 흑인 후보라든지 오바마의 성장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뭐 이렇게 젊은이들이 그냥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본 것 같아요. 그럴 때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근데 이번 선거는 어떻게 보면 그 정권 교체라는 슬로건이 회고적인 투표였죠. 잘 아시네. 회고적인 투표였기 때문에 젊은이들을 그렇게 열광시킬 만한 그런 비전을 놓고 우리가 선거를 치렀다기보다는 이번 정부를 심판할 거냐 아니면 한 번 더 기회를 줄 것이냐라는 문제였기 때문에 사실은 미래를 고민하는 젊은이들이 그렇게 열광할 만한 요소는 저는 크진 않았을 거다. 오히려 좀 왜냐하면 그게 갤럽에서 했던 적극 투표자 조사에서도 20대가 굉장히 낮게 나왔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뭐 20대 투표율이 낮을 거라는 건 이미 예견됐던 결과다라고 보고 선거 제가 그 부분을 선거 방송하고 하면서도 캐치를 못했었네요. 저는 20, 30대가 이슈가 되는 바람에 꽤 높았는 줄 저는 지금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었는데 20, 30대가 낮은 회고적 투표였기 때문에 20, 30대 사실은 뭐 20, 30대에서 문제가 됐던 그런 젠더 이슈도 미래지향적인 얘기보다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가부 폐지냐 아니냐라든지 이런 문제를 조금 이렇게 그런 소모적인 약간 논쟁이 되었을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양당의 후보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양성평등의 상은 무언가, 그 다음에 저출산 문제 해결의 그런 방법은 뭔가, 그 다음에 또 청년 실업이라든지 주거난 극복에 대안은 뭔가에 대해서 그런 선명한 좀 비전을 가지고 대결을 했다면 오히려 이런 그에 관심이 좀 적었던 20, 30대들도 굉장히 좀 관심을 끌어올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 어떤 투표 성향별로 보면 거꾸로 20, 30대는 회고적 투표에 참여율이 적고 전망적 투표에 참여율이 높다고 해석을 하면요. 그러면 연령층이 고령화된 나라일수록 회고적 투표의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건가요? 거꾸로? 그거는 이제 뭐 제가 그냥 조금 관찰적으로 던진 말이라서 확실하게 들을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은 그동안 선거를 많이 경험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평가의 기준이 굉장히 많잖아요. 선생님들도 한두 번의 투표를 해봐서 내가 이렇게 투표하니까 이렇게 결과가 되더라라는 경험치도 있고 또 이 정도 잘못했으면 정권이 바뀌어야 된다. 그때도 내가 한번 이렇게 해서 바꿨다. 뭐 DJ 정부로 바꿔줬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젊은 층은 투표 경험이 부족하고 아직은 정치에 이제 처음으로 뛰어드시는 분들이라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좀 이렇게 볼 때 좀 멋있고 한국을 좀 대표하는 좀 자랑스러운 정치인 이럴 때 이제 흥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바마 같은 경우 정말 열광적인 젊은이들의 지지를 받았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 정치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미국 정치에서 젊은이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던 거죠. 그 우리 역사를 이렇게 보면 강한 팬덤을 형성했던 거는 제 기억에 언뜻 제 어떤 평가가 맞는지 모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강한 팬덤을 좀 형성했던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젊은이들 투표가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그때 제가 지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잠깐 말씀하고 계시면 바로 확인하시는군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과 이회창 후보가 붙었던 대선이라든지 이제 이명박 정동영 후보가 붙었을 때는 강한 팬덤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최강 팬덤의 대결은 아마 박근혜 문재인 후보. 그렇습니까? 박근혜 후보의 그런 엄청나게 강한 그 팬층이 있었던 거고요. 또 문재인 후보도 굉장히 강한 팬층을 바탕으로 붙었고 그 당시가 이제 이번 선거 이전에 가장 작은 표차였던 굉장히 작은 표차로 이제 3.4%인가요? 아마 그 정도 격차로 아마 두 후보의 당락이 바뀐 그런 어떤 굉장히 박빙 선거였죠. 이번에는 물론 그보다 더 강한 초박빙이었지만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꼭 돼야 돼 이런 투표와 저 사람은 죽어도 안 돼 나는 이런 투표와 어떤 좀 다른 어떤 좀 구분해서 좀 볼 수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그런 거는 제가 볼 때 심리학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이 더 강하냐. 예를 들면 투표에 나갈 가능성을 우리가 예측을 할 때 후보에 대한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 내가 뽑아주고 싶은 후보가 꼭 됐으면 좋겠다는 심정과 저 후보를 꼭 맡고 싶다는 심정 중에 어떤 게 더 강할지 어떤 게 더 결집을 불러올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 국가마다 또 다르고 후보마다 또 다를 것 같아요. 진짜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트럼프와 같이 심리적인 부분이군요. 근데 이제 과연 우리 선거에서 그거를 이제 평가할 수 있는 여지가 주로 이제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부정적인 것이 더 강할 수 있다라는 연구를 제가 본 기억은 분노의 감정이 훨씬 더 행동을 촉발한다. 그럴 수 있다라는 연구를 본 적은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걸 일반화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도 어디서 언뜻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노의 감정이 훨씬 더 강한 행위의 동기가 된다는. 참 사람이 실제로 이번에 출구조사 심층 출구조사에서 너 이 사람을 정말 지지해서 뽑았니 아니면 상대방이 싫어서 뽑았니를 물어봤어요. 근데 지난 대선에서는 70% 넘는 분들이 지지해서 뽑았다라고 응답을 했는데 이번에 10%포인트 넘게 후퇴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그렇게 나타나는군요. 또 제가 그 출구조사 설문조사한 거를 제가 아침에 잠깐 봤는데 연령대별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젊은 층은 내가 대선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후보를 막기 위해서 오늘 왔다. 라는 부정적 감정이고 나이 드신 분들은 내가 좋아하는 후보를 밀어주고 싶어서 왔다라는 조금 이렇게 효능감의 그런 발현이 그 큰 차이는 아니었습니다만 약간 이렇게 대칭을 보이는 모습을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글쎄요. 그 해석이 언뜻 안 되네요. 근데 이거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찍고서라도 뭐 제가 실제로 싫어하는 사람을 막기 위해서 투표를 했더라도 이 사람을 지지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찍고 나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고전에 젊은 층이 어떤 싫어하는 사람을 막기 위해 나왔다는 건 젊은 층이 그
호르몬이 많고 피가 끓다 보니까 이떤 미운 감정에 대해서 전투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요? 그럴 수도 있겠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젊은층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거 똑같은 전망적 투표를 하기 어려웠던. 그러니까 한국 사회와 우리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뚜렷한 해결책을 보여주는 후보들이라기보다는 팬덤을 만들기보다는 하여튼 현 정부에 대한 평가에서 그 갈려있는 선거가 이제 어젠다라든지 정책이라든지 거기에 집중돼 있었기 때문에 젊은층 입장에서는 그렇게 에너지를 받을 만한 이게 그러니까 선거의 그 양상의 차이지 이 세대의 늘 어떤 일관된 어떤 성향은 아니라 이 말씀이시죠. 지난 16대 대선 아까 노무현 대통령 당선됐을 때 찾아보니까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높은 편은 아니었어요. 20, 30대가요? 네, 16대 때 70%였는데요. 투표율이 20, 30대 투표율이 56%, 30대가 68%. 제 기억에 그때 대단히 어떤 팬덤의 중심은 20, 30대라기보다는 오히려 30, 40, 50대 맞아요. 그때가 강한 팬덤을 형성했었죠. 그때 50대 투표율이 83%로 그렇죠. 최고치예요. 모든 연령대에서. 보통 60대 이상이 가장 그렇죠. 최고치거든요. 네, 그렇기도 하고 20, 30대가 높았던 때는 오히려 김대중 대통령 당선 때가 그래요. 처음으로 어떤 민주화의 어떤 뭐 이런 아까 말씀하신 향후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교수님 설명을 해주신 거에 대입을 하면 외환위기라는 게 20, 30대에게 가장 직격타는 그랬었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외환위기 극복이라는 그런 선거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마 젊은층이 특히 공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듣고 자료를 봐서 그 현상이 맞아떨어지면 굉장히 기뻐요. 그런데 이게 그렇다면 국가를 위해서 바람직한 건 회고적 투표보다는 전망적 투표가 강할 때 국가를 위해서는 바람직하겠네요. 이게 그거는 결론이 나죠. 정치학에서는 결국은 이제 국민들이 바쁘시기 때문에 국민들이 바쁘시기 때문에 전망적 투표를 하려면 굉장히 정보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A라는 그 후보가 말하는 정책과 B라는 후보가 말하는 정책을 예를 들면 비교할 수 있을 만한 정보가 국민들이 충분히 있으시려면 국민들 스스로가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정치에 관심도 많아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이 바쁘시잖아요. 그리고 힘드시는 생업에도 힘드시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회고적으로 투표해도 그냥 또 다음번에 윤석열 후보가 회고적 투표의 그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잘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회고적 투표만 하더라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면 좋은 후보가 뽑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국민들이 그러니까 아마 윤석열 후보 측에서도 똑같이 느꼈을 건데 국민들의 심판이 무섭다라는 거죠. 그렇죠. 한쪽으로 쏠렸다고 생각을 했지만 탄핵으로 다시 금방 이렇게 돌아서는 거 보면 우리 국민들이 저는 이번에 회고적인 그런 평가에서 아주 준엄한 평가를 한다. 이게 우리 국민이 더한 어떤 그 민감도가 더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전 세계가 비슷하다고? 그건 뭐 국가마다 좀 차이는 있겠죠? 저는 우리 국민들의 그런 어떻게 보면 정권에 대한 어떤 준엄한 평가가 전 세계에서 좀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의 선거제도가 그걸 잘 반영하는 선거제도입니다. 의원내각제가 아니라 대통령제라서 그렇죠. 한판 승부로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국민 투표 형태로 총투표 형태로 이번 정부에 대한 평가를 내려주시는 거잖아요. 이번에도 5대5 딱 갈라놓는 거 보고 참 우리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굉장한 민감한 국민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 어떻게 정말 저렇게 예술적으로 갈라놓는지 그게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보고. 그리고 아까 방금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불과 5년 만에 대통령을 끌어내린 국민이 이렇게 또 민심이 확 바뀌고요. 참 정치인들이 무섭겠어요,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장슬기 기자랑 했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지난 2021년 서울 그 시장 선거에서 그 오세훈 후보가 박영선 후보에 비해서 89만 표 정도. 아주 그리고 전구에서 다 완승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게 약 30만 표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은 서울 유권자들 이 어떻게 보면 대표적이지만 대부분의 유권자들의 심정이 제가 볼 때는 다 비슷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네요. 그렇죠. 어느 정도 어떤 특정 정당에 완전히 확고하게 마음을 주기보다는 계속적으로 평가하고 우리가 심판을 내리는 그 어떻게 보면 주권
자로서의 행사를 계속 하겠다 우리 국민들이 그런 거를 이제 강하게 보여줬다. 그것도 있고 지금의 여당이 된 당으로서 보면은 그게 시사하는 바 서울시에서만 89만 표 차이를 몰아줬었는데 이거를 전국적으로 30만 표도 안 되는 차이로 붙여놨다. 이거는 지금 집권하게 된 당으로 보면 굉장히 긴장해야 될 대목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89만 표가 30만 표로 서울시에서만 격차가 줄어들었다는 서울만 이렇게 서울시만 서울시 결과만 보면 이재명 후보가 그 윤석열 후보에 비해서 30만 표가 적게 차이가 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이 더 60만 표 가량을 회복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1년 만에. 이거는 굉장한 어떤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이 집권당으로서는. 그래서 이제 윤석열 후보의 추격세가, 그러니까 제가 뭐 그 사전에 말씀을 드렸던 거는 만약 5% 이상의 격차가 나면 이거는 국민들이 준엄하게 정권 교체를 명령한 거고, 만약 이준석 대표가 선거 전날 말한 것처럼 10% 이상 차이가 난다면 윤석열 후보와 이 국민의힘 당이 내세웠던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힘을 실어주는 거다. 근데 이제 선거 결과는 거의 그 동률에 가깝지만 박빙으로 윤석열 후보가 이겼으니 이제 정권 교체는 확실한 국민들의 심판이지만 그 이상의 국민들이 보여준 것을 무엇으로 해석해야 될까가 앞으로 윤석열 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인들의 어떻게 보면 숙제로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 여론보다 이 실질적으로 얻은 표가 굉장히 작다는 의미는 정말 정권 교체를 하고 싶은데 당신은 아니야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있었다는 거. 마지막까지 마지막까지 표심이 끝까지 흔들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부분도 집권당으로서는 굉장히 새겨서 해석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집권당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오히려 좀 희망을 가질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볼 때는 사실은 민주당이 마지막에 그렇게 박빙의 승부를 펼칠 수 있었던 데에는 사실은 정말 민주당의 100% 지지를 하지 않는 국민들도 많이 민주당을 찍었던 그런 전략적인 투표의 모습이 보인다.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후보 그 당 지지자들별로 저희가 여론 M에서 그 조사한 게 있는데 사실은 심상정 후보가 그 마지막에 받았던 성적표보다 한 2배 정도 더 많은 또는 2배 이상의 성적표를 받아야지만이 정의당 지지자들이 심상정을 오롯이 다 지지한 꼴이 되는데 그 중에 약 3분의 2 정도가 이제 이재명 후보로 움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심상정 후보의 정치적 어떤 입지랄까요? 이 투표로 나타난 그건 어떻게 보세요? 또 그거는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거는 뭐 저희는 이제 여론을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론이 뭘 가르치 무슨 말씀이냐면 원래 정의당 지지자들의 절반이 이재명 후보 지지로 돌아섰다는 얘기는요. 그 얘기는 거꾸로 보면 요번에 어떤 그 윤석열 후보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 돌아선 표 아닌가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보기에는 그 돌아선 정의당 지지자들이 돌아선 분들이 보기에는 심상정 후보에 대한 어떤 향후 당신이 버티는 바람에 이게 이렇게 됐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의 어떻게 보면 개인의 어떤 선거운동 또는 선거 전략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제도 자체가 결국은 다수 득표자가 이길 수밖에 없고 이 3, 4등 이하는 의미가 없는 사표가 돼버리기 때문에 사표 방지의 그런 선거제도 하에서는 결국은 군소 후보들은 열악한 조건에 취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쭉 그 분석을 해본 바에 의하면 정의당이 한 6% 정도로 심상정 후보가 6%나 5% 내에서 움직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예측했던 부분인데 선거 막판에 오면서 심상정 후보가 이제 최종적으로는 2% 정도 득표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한 2, 3%의 표가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그 양당으로 차선하는 그런 후보를 향해서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건 정치적 함의는 한번 다시 곰곰이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제가 언급하고 싶은 건 과연 이 정도 박빙일 거를 누가 예측할 수 있었나? 그렇죠. 그러면 심상정 후보 입장에서는 결국은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해서 내가 사퇴해야 된다는 판단을 하려면 이미 그거는 저는 보면 사후적인 생각이지 사전적으로 뭐 깜깜이 기간에 여론조사도 정확하지 않은데 그 정도 박빙으로 선거 결과가 나올 거라는 걸 누가 알았으면. 그렇군요.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로서는 어떤
이 다당제가 정치적 신념이니까 맞습니다. 이 다당제의 정치적 신념을 버리고 예를 들어서 그러려면은 명분이 너무 박빙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야지만 맞습니다. 가능한 선택인데 예. 그 너무 이 정도로 박빙인 걸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명분을 지키는 게 어쩌면 당연한 정치적 선택이었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예. 또 과거에 심상정 후보가 그 유시민 후보에게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양보한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유시민 후보가 졌지 않습니까? 그럴 때 심상정 후보가 당에 돌아가서 할 말이 그는 그런 이제 과거도 있기 때문에 심상정 후보에게 혹시라도 그런 어떻게 보면 비난이 쏟아지는 건 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객관적으로도 그렇고 그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그 교수님 말씀대로 어떤 심상정 후보 입장에서는 정말 선택이 어떤 선택도 쉽지 않았겠구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 그 다수는 굉장히 비난을 할 여지는 지금 어차피 불씨는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거기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완주하겠다는 후보가 끝까지 완주한 걸 왜 욕을 먹어야 그렇죠. 그게 완주하겠다는 후보가 사퇴하면 그건 충분히 언행일치의 측면에서 말이 안 되니까. 그게 정말 안철수에 대한 비난보다 심상정의 후보에 난 두 후보에 대한 비난이 다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심상정 후보가 결과를 보고 더 비난을 받는 거가 이해가 안 된다. 아니 심상정 후보는 사실상 저는 이 정치에 있어서 명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심상정 후보는 명분을 잃지는 않았어요. 어느 측면에서나 보면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완주하겠다고 해서 완주했고 다당제가 정치적 어떤 소명인데 다당제를 지키기 위해서 했고 또 이렇게 박빙이 나와서 이 결과가 이걸 지게 할지 몰랐을 때 하는 선택으로서 이게 당연한 선택이다. 그런 선택인데 이제 이 선거가 원래 감정이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어떤 심상정 후보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욕을 하기는 쉽겠죠. 이 뭐 선거가 감정이니. 근데 저는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과연 그 명분에 대해서 방어하는 논리가 있을까 하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로 그날까지도 다당제가 정치적 소명이라고 말씀을 하시던 분이 밤에 갑자기 어떤 거기에 대한 설명도 없이 그 같은 날 이 뭐 더 나쁜 정권 교체가 아니라고 말씀을 손가락 얘기도 막 하고 이래.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안철수 후보는 명분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러나 교수님 말씀하신 심상정 후보는 사실 이성적으로 보면 비난받을 여지는 거의 없는데 비난을 하는 분들은 그쵸, 그 감정으로 하다 보니까 미움, 그러니까 저 표만 있었으면 이쪽이 이겼는데 하는 그 미움의 대상이 지금 막 그 뭐랄까요 울분 그런 거 쏟아낼 데가 없으니까 심상정 후보한테 어떤 가는 화살도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선거가 감정이니까요. 근데 심상정 후보가 없었더라도 이재명 후보한테 가지 못하는 표들도 꽤 많았을 거예요. 그 중에요. 네. 근데 이제 2.5, 0.7이다 보니까 이게 선거가 이렇게 박빙으로 지면 박빙으로 지거나 박빙으로 이기면 진 쪽의 어떤 감정은 더 격앙될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서 완사이드하게 끝나면 뭐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되겠지만 예전에 그 오세훈 후보와 한명숙 후보가 붙었던 선거에서 그때도 아마 이와 비슷한 양상이 벌어졌죠. 그때도 이 정도로 박빙하던 노회찬 후보가 사퇴를 했어서 그 표가 오롯이 한명숙 후보에게 왔다면 이길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그때는 여론조사가 가장 크게 틀렸던. 그랬었나요? 제가 잘 기억을. 그게 이제 한국 여론조사에서 가장 오점에 남는. 그랬었나요? 그래서 굉장히 큰 차이로 오세훈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왔는데 마지막에 뚜껑을 열어보니 한명숙 후보가 굉장히 근소한 차이로 추격을 했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완주를 했던 노회찬 후보, 고 노회찬 후보에 대해서 또 이와 비슷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제가 정의당을 뭐 두둔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아니 교수님이 설명해주신 그 부분이 누가 들어도 이성적으로는 욕할 부분은 없어요. 심상정 후보를.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선거랑이 우리나라가 또 진영 대결이 강한 나라에서 그러다 보니까 정서적 비난을 그 울분을 참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보면. 그렇죠. 근데 이런 어떤 이 여론조사에 대한 어떤 분석을 하다 보면 굉장히 어떤 그 주관적 해석 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이 같은 데이터를 보고. 근데 이 데이터를 해석하는 능력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나요? 보시기에 교수님 보시기에 여론조사 기관 실력에 있어서 같은
일단은 여론조사,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방식은 사실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알고리즘을 선거 훨씬 전에 다 이미 코드를 짜놓고 일부는 저희가 이제 투명성을 위해서 GitHub라고 코드 저장 온라인 코드 저장소에 공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MBC4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제 이름을 검색하시면 그 이제 어떤 식으로 했는지의 그 완전한 그 오픈 소스로 소스를 다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알고리즘을 다 미리 정해놓고 저희는 이제 그때 나타나는 버그만 치료하는 식으로 했었기 때문에 뭐 우리야 종합을 하니까 그렇다고 쳐도 어떤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서는 그 실력 차이가 좀 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렇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거는 보정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데이터를. 그러니까 그 실력이라는 걸 우리가 첫 번째로는 가중치랄까. 그렇게 조사가 끝난 뒤에 그 조사에서 나타났던 그런 오차들을 수정하는 조사 이후의 능력도 있겠고요. 그거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조사를 하기 전에. 그 조사를 하기 전에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우리가 접근을 할 건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건 조사원. 조사원들의 숙련도. 그 다음에 솔직히 이제 하시다 보면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응답을. 그게 굉장히 크겠네요. 그 전화로 뭔가를 하시는 분들이 제일 힘든 직업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친절하게 응답해 주시는 분은 사실. 그렇죠. 많으면 좋겠지만 꼭 많지 않을 수 있으니까 또 정치에 대해서 말 물어보면 화를 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조사원들이 굉장히 힘드실 거고 그 조사원들의 숙련도라고 저희가 부르는. 그거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또 이제 조사라는 게 제한된 시간 안에 예를 들면 쿼터를 채워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내일까지 조사인데 오늘 1000명을 채워야 되는데 못 채운다. 그런 것들이 이제 압박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조사 원칙들, 프로토콜대로 진행을 해야 되지만 정말 급할 때는 정말 이제 조금씩 한 스텝, 투 스텝 이렇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게 너무 이제 반복되거나 너무 심하면 조사 품질이 이제 저하가 되는 거죠. 조사원의 숙련도가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겠네요.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뭐 그러실 분은 없겠지만 약간 어투가 기분 나쁘다든가 뭐 이러면 굉장히 표집 그 비율이 떨어질 것이고. 저희가 이번에 사전 투표하신 분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10,000명을 조사했는데요. 그 10,000명을 조사한 이유가 저희 그 출구조사 같이 하시는 파트너사들에서 숙련된 전화 면접원을 사용할 수 있는 정도가 3일 동안 10,000명 정도가 최대였어요. 그 이상을 넘어가면 이제 숙련도가 좀 떨어지시는 분들이 해야 되니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ARS는 거의 안 봤거든요. 이거 근데 저 ARS를 조사를 받아봤는데 너무 빨라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하기에 너무너무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띡 누르면 쉬는 시간이 없이 다음은 이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정말 어르신들이 하기엔 조금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어려운데 얼마나 어려우시겠어요. 그러니까 오차가 좀 많이 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조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어딘데요를 밝히나요? 맨 앞에? 네네, 보통 밝힙니다. 어떤 조사기관에서 뭐 어떤 언론. 그러면 거기서도 어떤 표본들의 오염이 생기지 않나요? 예를 들면 TV조선인데요 하면은 TV조선에서 하는 여론조사였다면 진보적에게서 거부감이 있으니까. 의뢰기관도 밝히나요? 의뢰기관도 밝히는 게 원래 원칙인데 그 예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씀드리긴 좀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말씀드리면 팍스뉴스 조사가 조금 더 보수적인 성향이 더 많이 나온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가 예를 들어 굉장히 어떤 보수적인 분인데 뭐 굉장히 진보적인 언론사 이름을 대면서 여기서 여론조사인데 하면 욕하고 끊는 사람들이 많을 거란 말입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미디어 이펙트라는 말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없지는 않은. 그래서 근데 왜 그렇게 하는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그걸 뒤에 밝히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끝나요 그냥 또? 그렇게 되면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죠. 제가 여론조사하는 분들 먹고 살기 힘들겠다는 정말 이게 쉽지 않은 일 같아요. 그 보면 그러니까 이 뭐 시간은 제가 벌써 4시가 다 돼가는데요. 4시쯤 하는데 이 교수님 이번에 여론조사 해보고 마지막으로 장철 기자도 또 이런 방향의 여론조사의 어떤 개선 방안이랄까 신뢰도 이런 뭐 혹시 생각이 드시는 게 있나요 혹시? 일단 저는 근데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그 필요 이상으로 높다. 과장됐다고 보시는군요. 특히나 이제 물론 이제 ARS 조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 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ARS를 이용하는 조사기관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한 불신들을 어떻게 보면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료라든지 아니면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개발해야 되겠지만 전화 면접이라든지 안심번호를 이용한 조사는 굉장히 품질이 우수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건 제가 이제 여러 번에 걸쳐서 여론조사를 이용해서 선거를 예측을 하는데 굉장히 정확하게 예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거 결과를 쪽집게처럼 맞추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지난번에 그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 광진을이었나요? 그 우리 오세훈 후보랑 그 고민정 후보 같은 경우 굉장히 박빙이었지만 여론조사 상으로는 뒤집힌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박빙이지만 굉장히 가깝게 갔고 선거 결과가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부분 하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오차범위 내라는 것은 통계학적으로 어떤 결과라도 이상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차범위 내의 어떤 차이랑은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데 맞힌단 말이에요, 그걸? 그걸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오차범위 내면은 일단은 신뢰 구간들이 겹치기 때문에 어떤 것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이용하는 베이지안 통계를 중심으로 보다면 그 오차범위 내라고 하지만 그 확률의 분포가 이렇게 산 모양으로 되게 됩니다. 그러면 산의 중심인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일어날 가능성이 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산이 완전히 겹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벌어진다고 한다면 그래도 두 사건이 일어날 확률 중에 어디가 더 높은지를 어느 정도는 우리가 반영한다고 봐야 되겠군요. 근데 이제 우리는 보수적으로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미 없는 건 아니네요. 오차범위 내 어떤 거라도 통계학적으로. 베이지안 통계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전수 기자는 어떻게? 저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조금 축소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진짜 여쭤봤어요. 학자로서 어떻게 그 공표 금지가 유지될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뭐 여러 번 걸쳐서 여러 군데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줄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줄여야 된다. 일주일은 너무 과도하다. 근데 폐지까지는 모르겠다. 왜냐하면 선거 당일날까지 여론조사가 발표되는 건 저는 좀 아직은 좀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외국처럼 한 이틀? 2, 3일 정도. 근데 저는 그 기준을 설정할 때 마지막 토론, 후보 토론이 여론에 반영된 걸 유권자들이 보고 사전 투표와 본 투표를 할 수 있는.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그 3월 5일이었나요? 3월 5일까지는 만약에 3월 2일에 TV 토론이 있었는데 그 결과가 유권자들이 여론조사를 확인을 못한 거죠. 그러면은 저는 그건 마지막 TV 토론이 가장 중요한 토론이고 유권자들이 표심을 결정하는데 제일 중요한 이벤트인데 그 그렇네요. 결과를 보지 않고 바로 사전투표로 간다는 거는 저는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게 좀 선거 간에도 약간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당내 경선할 때는 전날까지 발표를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저희 지금 다들 아마 많은 분들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렇게 SNS에서 뭐가 돌아요. SNS에서 그렇죠. 잘못된 정보가 오히려 엄청 어떤 그 오염된 정보가 돌아서 표심을 왜곡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양쪽에서 다 작업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뭐 희망사항을 적어서 돌리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그런 깜깜이를 의도적으로 이용해서 그러니까요. 뭐 하지도 않은 여론조사 결과 내가 들었는데 이러면서 뭐 우리가 뭐 자기가 지지하는 진영이 뭐 10% 진대 일부러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서 그렇기도 하고 그게 참 오히려 민심을 왜곡하는 부분이 있는 맞습니다. 저는 상황이 되게 많이 변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97년 이후로 다시 검토가 된 적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처럼 어떤 이 정치적 민감도가 높은 정말 민주주의 하나를 이렇게 어떻게 좀 좋은 측면에서 보면 끝내주게 하는 나라인데 그렇게 한 개인이 그 깜깜이 기간을 일부러 몰라 약간 국민을 무시하는 것도 같은.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에 대한 과잉 보호다. 국민을 왜 무시하나? 우리나라 국민처럼 이 정치적 민감도가 높은 국민들을 왜 국가가 나서서 너는 몰라야 되고 그걸 가르치려고 들었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단일화 같은 경우도 지금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일어났기 때문에 더 혼란스러웠거든요, 모두가. 맞습니다. 그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제가 자꾸 시간을 끄는데 그 각자시니까 저는 시대가 지금 어떤 예를 들어 블록체인을 갈까요? 뭐 이래가지고 개인의 정보가 왜곡되지 않고 투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오면 핸드폰 하나로 그냥 수시로 예를 들어서 쭈르륵 하면 투표율이 훨씬 높고 정말 직접 민주주의에 거의 근접하는 투표 행위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고 보세요? 교수님은?
결국에는 오겠죠. 근데 그 시간은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관련 사실은 이제 정치학이나 컴퓨터 공학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그에 관한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하는 분야가 있고요. 이제 특히나 이제 그분들이 만들었던 필드 이름이 근데 일렉션 포렌식이라고. 즉 무슨 말이냐? 지금 아직까지는 그러한 그런 조작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비용이 낮고 그 다음에 국민 전체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이 아직은 우리가 찾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거를 굉장히 우리가 보수적으로 생각해야겠죠. 그렇겠죠. 섣불리 도입하는 거는 굉장히 보수. 그런데 그게 또 국가적인 대통령을 뽑는다든가 이런 너무나 중요한 데에서는 굉장히 끝까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서 접근을 해야겠지만 우리가 투표할 일이 가끔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때 좀 가벼운 사안에는 충분히 블록체인이나 뭐 이런 걸 도용해서 오염되지 않은 어느 정도 신뢰가 수준이 한 95%, 96% 있는 그런 걸 보면 직접 민주주의를 좀 실현해도 되는 시대가 오지 않았냐는 생각도 저는 가끔 하는데요. 아직은 저는 이제 그것도 역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페이퍼 트레일이라고 그러는데 종이로 증거가 남아 있는 그런 선거를 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국민들이 실제 기술적으로 우리가 이미 그 단계로 갔다 할지라도 국민들의 신뢰를 그러니까 선거제도라는 게 결국은 국민 신뢰에 기반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비용을 많이 쓰더라도 그런 우리가 원 자료가 창고에 있다. 그래서 언제든지 까볼 수 있다라는 것이 사실 국민들로 하여금 이번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가 이재명 후보가 즉각 승복한 거 결과를 빠르게 승복한 것이 결국은 어떤 분들의 표현에 따르면 미국보다 우리가 훨씬 뛰어난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결국은 신뢰에 기반한 거죠. 근데 이제 교수님은 사실 신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거꾸로 아까 그런 시대가 더 빨리 올 수도 있지 않느냐를 말씀드리면서도 무슨 생각을 하냐면 과연 그런 직접 민주주의 모든 사안에 대해서 바람직할까? 이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건 완전히 또 다른 문제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교통정책을 결정하는데 바로 투표하고 그래서 그쵸, 최저임금 결정하는데 바로 투표하고 이게 과연 우리 사회의 그 모든 사안에 대해서 그게 바람직할까에 대해서 또 한 번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뭐 갑자기 학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은 결국은 그러니까 책임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정을 했을 때 그분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지는 사람이면 신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면 오늘 국민들한테 핵무기를 가질 거냐를 바로 우리 투표로 결정하자라고 할 때 국민들이 동의를 안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핵무기를 찬성했지만 그 책임을 나만 지는 게 아니라 전 국민이 다 지는데 그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을 만한 전문가들에게 대의를 넘겨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중요한 문제 말고 직접 민주주의가 정말 필요한 아파트 살다 보면 참 불합리한 일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그거 진짜 주민마다 한 표씩 딱 해가지고 바로바로 투표해버렸으면 좋겠어요. 뭐 그건 제가 볼 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 저희 지금 조합원 이런 거 뽑을 때 이렇게 인터넷으로 하는 것들이 일부 있어요. 그래요? 아니 근데 그거 좋은 아파트 사실. 아니 저는 그것을 넘어서서 지금 핸드폰 화면 여는데 얼굴 인식하잖아요. 그럼 한번 보이면 탁 열리잖아요. 그 정도로 간단한 투표 제도를 만들어서 사람만 딱 뜨면 뭐 이렇게 딱 해가지고 딱 찍어.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자전거를 좋아해가지고 이 자전거 거치대에 한 6개월, 1년씩 안 쓰는 자전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저는 이런 제도를 이래서 3개월 동안 같은 장소에 있는 자전거는 임의로 폐기할 수 있다랄까. 뭐 이런 어떤 아주 그 여론조사 탁탁 해가지고 그거는 직접 민주주의를 하면 굉장히 어떤 우리 삶의 윤택한 부분이 많아질 것 같아요, 보면. 제가 볼 때는 그런 식으로 많이 앞으로 새로운 방법들이 등장할 것 같습니다. 좀 오래 살아야 돼. 오늘 장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